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또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은의 이창용 총재님께서 그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부채가 늘어날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경제학에서는 화폐의 가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의 가격을 따라서 이제 이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화폐의 가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화폐의 가치를 매겨서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보면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높이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상태에서 물가가 너무 높다, 현재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물건의 가치가 높은 거니까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서, 그러면 이제 금리를 높이게 되다 보면 금리라는 건 화폐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인 물가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높이면서 이제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고요. 또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폐가 아무래도 은행에 많이 묵히게 되잖아요. 이자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금을 많이 하게 되고, 저금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화폐가 묵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게끔 만들어 버리고, 그 돈이 돌고 돌고 돌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경기 활성화랑 물가 성 물가랑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금리를 조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요. 물가가 꽤나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들 사람들이 물가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활성화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성장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애매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부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가계부채라는 거 자체가, 부채를 지게 되면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이자라는 게 곧 금리잖아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전월 대비 2조 2천억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많은 건 또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가계 대출 증가액을 따져보면 지금 2조 2천억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보면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요. 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대출 금리도 낮아지겠네.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더 많이 대출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증가해버리는, 가계부채가 더 많이 증가해버릴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요. 반대로 기준금리를 높여버리면 대출금리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대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자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한 가지 문제로만 봐도 지금 지금 이제 지난달에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금리를 낮추고 싶으나 낮추게 되면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 그러면 금리를 높여서 대출 자체를 줄여버리게끔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금리 자체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더 발생하게 되고요. 지금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풀고 있잖아요. 그 돈을 막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살아나니 많이 하고 있는 과중에 이제 기준금리를 높여서 대출금리가 높아져서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버는 수익에서 이자를 더 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더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 소비가 감소한다는 건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곧 연결이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하나만으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한 10년 전쯤에 제가 대학교에서 조별과제 하면서 조사를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동조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됐었고요. 교차 상관이 매우 높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교차 상관이란 거 이제 그냥 상관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상관관계를 보는데 거의 동조화 현상처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패드 기준금리보다 조금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략 이야기하기에는 한 2%포인트 정도 더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패드 기준금리보다 2%포인트 더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는 2.5%고요. 미국의 패드 기준금리는 이제 4.25에서 4.5%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끔 해서 그 안에 폭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준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7일물 RP에 대해서 금리를 정해버린 거고, 미국은 이 채권의 금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리가 이 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유지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준금리에 대해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지금 낮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을 보면 채권의 이자율이 이게 바로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외금리 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해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도 압박이 올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지금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에 되게 민감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기준금리의 차이에 따라서 원래 우리가 2%포인트 더 높게끔 거의 설정을 해 갔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 6%, 6.5%가 되어야겠죠.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앞에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기가 조금 힘든 난감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로금리의 시대가 쭉 있다가 그게 끝나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많이 높이지 못했었어요. 미국이 높이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높이지 않고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많이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투자로는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외금리 차이가 줄어서 우리나라가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지금 만약에 한 6%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더 들어오는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문제, 특히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의 그 부담이 더 얼마나 커질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금리가 더 높다라면 경기 활성화가 더 안 될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도 봐야 되고 해외 상황도 봐야 되는데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 요구도 되게 많고요. 높여야 되는 요구도 되게 많은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